2019년 대학생 근현대사 탐방 경연대회는 3.1 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해서 100년의 걸음을 따라가다라는 주제로 좀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해외 탐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셨던 분들이 왜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 거기서 그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 그런 것을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답사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이성으로만 느끼지 말고 가슴으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해주라는 지역이 현재는 러시아지만 우리나라 역사와는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독립운동 자체가 연해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으로 여행 갔을 때 갈 수 없는 부분, 갈 수 없는 장소들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나름대로 어떻게 고려인들이 그 정서를 느낄 것인지, 그걸 독립운동했던 그런 정신들을 어떻게 또 가서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디아스포라의 문학이나 뭐 역사에 관해서 체험할 수 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탐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난 이랬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요즘 한국 사람들한테는 관광지로 많이 놀러 가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에서 방문해서 가는 거는 저희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목적이기도 해서 이후에 또 갈 사람들 위해 저희가 발자취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비석은 강제 이주 전에 이쪽에서 살고 계셨던 그 개창리에 살고 계셨던 분들 186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0주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념비입니다. 이게 1864년을 첫 이주로 생각해요. 그게 횟수가 그게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갑자 도강이야. 갑자년에 도강, 가는 강을 건너서 이 지역에 왔다. 무슨 강을 건너겠어요? 두만강을 건너온 거죠. 그래서 두만강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아주 가까운 지역인 지신허라고 하는 곳에다가 첫 번째 그 이주민들이 열 몇 가구가 넘어왔다고요? 13가구가 넘어왔어요. 13가구가 넘어와서 이주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것을 이제 길어서 2014년도가 150주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3, 4, 5 모여 사셨는데, 요 지역만이 아니라 요 가까워, 저 뒤에 보시면 뭐 돌아가고 있죠. 저기도 마을이 또 있었어요. 저기도. 그러니까 저건 정말 바다에 붙어 있는 마을이야. 딱 바다에. 항구가 확장이 돼요. 항구가 확장됐는데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1911년도에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신안촌을 보낸 거죠. 여기는 바닷가고 신안촌은 산동네로 보낸 거죠. 여기에 이제 신문사가 이제 2개가 있었어요. 해조신문사, 그 다음에 대동공보. 이 해조신문을 만드는 분, 해조신문을 물적인 토대를 낸 분이 최재형과 쌍두마차인 최봉준. 그러니까 이 연해주 지역이 독립운동이 2군데가 핵심인데, 블라디보스토크와 연추라는 곳, 그라스키노, 거기가 2군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연추 쪽에서 핵심이에요. 최재형은. 여기의 핵심은 최봉준이에요. 최봉준.
해동신문사가 1년 정도 하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동공모가 한 2,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뭘 논의했다고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논의하고 그러니까 먼저 안중근에게 정보도 주고 안중근을 보내자고 했던 곳이 모의했던 논의했던 곳이 또 이 지역 대동신문. 근데 어느 위치는 지금 좀 비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되겠죠. 권업회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권업회. 권업회는 그 동네마다 쉽게 말하면은 한인 교민회 같은 거예요. 교민회. 한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정치적인 의견도 표출하고 또 실업도 장려하고 새로 이민 오면은 이민 온 사람들 어느 가게가 몫이 좋다더라. 어느 부동산이 좋다더라. 이렇게 소개도 하는 그런 권업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권업회가 이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교민 보호 단체예요. 권업. 이름은 이제 권장한다, 실업을, 장사를 권장한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지지했던 그런 단체죠. 다니면 다닐수록 고려인이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블라디보스토크 이 연해주를 저희가 왜 와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묵념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오셔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이국 땅에 오셔서 많은 서름, 고난 받으시면서 이곳에 터잡으셨던 많은 우리 고려인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신안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또 이제 구축을 하셨잖아요. 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서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제 해방 후에 어떤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좀 이제 자극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장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가까이에 개청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먼저 터를 잡으셨는데 1911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물론 이제 명분은 너희들이 바닷가에 계속 있으니까 조선인들 더럽고 하니까 맨날 모여 사니까 장티푸스에 그다음에 전염병을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 옮겨줄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아예 또 집단 이주를 시켜버려요. 집단 이주를. 집단 이주 시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분들이 쫓겨와서 이름을 지은 이 마을이 바로 신한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 한국의 한자, 마을촌자. 쫓겨는 왔지만 여기서 새로운 한국을,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 신한촌이죠. 기둥 세 개의 의미는 뭐냐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남한 얘기예요. 남한. 지금 대한민국. 세 개 중에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얘기해요. 나머지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바로 고향을 떠나서 해외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려인을 포함한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해외 동포들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표를 세울 수가 없어. 왜? 여기 계셨던 분들이 17만 명이 그대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를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놨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다 보니까 이게 싹 도시개발이 다 되는 바람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죠. 그 다음에 어디가 어디라고 거기에 살았던 분들의 기억이 전승되지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디 몇 번지, 어느 지역, 어느 집터 이런 게 잘 남아있지 않은 게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이걸 신안촌에서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숙연해지기도 하고 결국 노력해야 되는 건 보는 쪽 아닌가. 사실 이런 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잊혀지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거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싫어? 진짜 길 가다가 이거를 발견할 거라고 진짜 너무 별로네요. 진짜.
서울 거리라고 하는 안내판 봤죠? 그러니까 서울 스카이는 이제 서울의 길이다, 뭐 서울의 거리다 뭐 이런 뜻인데, 신안촌에서 거주하시던 그 당시 분들이 그 서울 스카야의 몇 호에 누가 살았다, 최아무개가 살았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최아무개뿐만 아니라 서울 스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많이 여기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명인 거죠. 집들이 되게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지금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집이 요 한 집 정도, 빈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하니까 우리가 집 짓고 살면서 거리도 만들고 거리에다가 우리가 서울 거리로 이제 우리 당시 조상분들이 지명도 만들어서 했는 건데, 그나마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지명은 아니고요. 지금 지명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지명이 되겠죠. 저는 신안촌에 있는 서울 거리가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서울 거리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 한 채가 사라지면 서울 거리도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관심을 갖고 관리라던가 기억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국민적이나 국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엘레나 상점, 과거에는 이동희 선생님이 마지막에까지 돌아가셨던 이동희 집터. 일단 아쉬운 게 표석이 없어요, 표석이. 근데 이게 집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석조차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방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관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이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동희 선생은 여러 군데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초대 국무총리도 했고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동희 선생이 살았던 집이 어디인지 몰랐었습니다.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사실 이동희 선생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쪽에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러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업적을 기리거나 독립운동으로서의 어떤 사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견되지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아직 표석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곧 표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문학 전공하고 있고 정명희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공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정표 받았을 때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고 초라하고 이제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좀 많이 안타까웠고, 좀 소련으로 20년대 후반에 망명을 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망명을 해오는 거죠. 지주와 소장농의 모순이 있고 피지배민족과 지배민족의 모순, 이중 모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풀기 위해서 이상향을 생각했던 게 소련이었던 것 같아. 이분 역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이 시행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가지고 총살당합니다. 이분이 가장 최근에 서훈을 받았어요. 독립운동가 서훈을 올 3월달에 받았어요. 올 3월달에 2019년 3월 1일날 받았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서훈이 된 분인데,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돼가지고 우리가 가볼 수가 없대요. 지금 엘레나 상점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거리에 있는 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중요한 독립운동의 현장이긴 하지만 개인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30년대 40년대 특히 30년대에 국내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한 분들 웬만하면 다 서훈을 받았어요.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서훈을 못 받는 기준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최근에서야 이제 뒤늦게 이제 서훈을 받았다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우리 관심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없었구나 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알려지게 됐고,
굉장히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가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길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들다거나 옆에 차가 다녀서 오래 머물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점들이 저는 대부분들 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 중국 쪽으로 많이 독립운동 답사를 갔는데 오히려 이 연해주 쪽 지역도 중국 못지않게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연해주 지역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또 학생들과 함께 탐방하게 되어서 그 점에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100년부터 지금의 100년까지 이어가는 그런 발자취 자체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어지면 저는 사실 끊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에게만 이렇게 끝맺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아픈 일은 잊어서 안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전달할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또 이것이 좋은 역량으로 이어져면 좋겠습니다. (1920년 4월 달에) 참변을 일으켜요. 4월 참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조선인 우리 한인들이 많이 죽어요. 상당히 많이 죽어요. 그 희생당할 때 출동한 부대가 바로 여기예요. 출동 부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군부대, 역 자체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이 역에서 주둔하던 일본 군대가 출동해서 한인 마을들, 우리 아까 봤던 신안촌이라든지 우리 걸어왔죠. 우리 아주 가까운 거리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안촌에서 학살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또 러시아에 스탈린이 들어와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키는 또 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4월 참변에 의해서 많은 한인들이 일본 군대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부대가 출동한 역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스탈린 체제에서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한 그런 또 슬픔의 역이다. 두 가지의 비운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차에 탔던 우리 고려인들,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침대석이나 의자가 아니라 정말 창고 같은 그런 데 앉아서 이게 2달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갔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좀 비통했고 다 같이 공력 러시아 혁명, 그죠?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러시아 혁명이 있으니까 러시아 혁명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소비에트 정권 시작이 아니고 혼란기죠, 혼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붉은 군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싫어했어요. 가장 또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일본입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에 일본인들은 백이파, 하얀 군대, 짜르 군대를 응원했던 거고 죽이고 죽는 공방전인 상황에서 29년도에 바로 한국인들이 또 열심히 만세운동 벌여가지고 또 일본놈들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붉은 군대와 한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그 와중에서 내전 중이니까 당연히 일본인도 죽게 되고 일본인 민간인도 죽게 되죠. 사회주의 정권 들어서는 것 미워해 죽겠는데 그런 명분이 마침 생긴 거야. 러시아에 있는 일본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우리가 군대를 대규모로 출동시킨다 라고 한 게 바로 1920년 4월 참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4월 달에 그 참변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역시 또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붉은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도 대량으로 학살이 당한 것이 바로 4월 참변입니다. 이쪽 건물 지금 러시아 국기가 대항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인데 여기가 이제 일본 총영사관 건물이죠.
이 연대가 보니까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가 1876년이죠. 그때 건물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무역사무소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고 해요. 이 건물 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그 정문 위에 보시면은 그 무늬가 있는데 저게 국가권 무늬의 국화. 이 영사관을 보면은 여기도 영사관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용정 있지 않습니까? 만주감의 용정, 길림 용정시 거기 가도 일본 총영사관 건물이 아주 크게 있어요. 그리고 북경에 가도 일본 총영사관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명목상으로는 일본인들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다 있습니다. 감옥이 지하에. 그렇지만 그게 일본인들만 감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비밀리에 잡아다가 고문하고 조사하고 감옥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감옥. 보나마나 지하에 감옥이 있을 거예요. 이육사 선생님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북경에 잡혀요. 어디서 돌아가시냐면은 북경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겉으로는 일본인들을 위한 외교 활동과 교민 보호지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잡아가고 또 밀정들 파견해가지고 밀정들 또 이렇게 신안촌까지 와가지고 또 그 비밀 정보 첩보 활동을 하는 건데 신안촌은 거기서 이제 3.1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만세운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어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 여기 온 거야 여기. 일본 물러가라. 일본 총영사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신안촌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항의운동, 쉽게 말하면 이제 만세운동을 벌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역은 한국인밖에 안 와요. 자, 여기는 우리밖에 안 온 이유가 있죠. 왜? 우리 강제 이주당한 한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오는 거죠. 그분들이 다 이 철도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갔을 때는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냥 잠깐 가나보다. 잠깐 전쟁인가 뭐 사변이 일어나면 잠깐 가나보다 해가지고 진보다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간다 했으면은 이불도 챙기고 솥단대도 챙기고 그릇도 챙기고 또는 씨앗,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으니까 씨앗 같은 거 챙겨가지고 왔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맨몸으로 가요. 맨몸으로 가다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고 10,000명 정도가 그 다음에 도착은 했지만 또 이미 병이 걸렸잖아요. 한 2달 정도 기차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7,000명 죽고 또 그 다음에 한 5,000명 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카자흐스탄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 같은 거죠. 이 사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열차를 타라고 해서 그냥 타고 끌려가면서 뭐 친척들도 죽고 결국 도착한 곳은 황무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멀리 갔네. 그치?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아흐마드 야삽이라는 고려인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고려인 할머니들이 이제 제가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그분들은 다 그쪽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계신 고려인,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인 분인데 자기 손자분한테도 계속 한글을 가르치고 계속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멋있었어요. 할머니 분들께서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인이라는 그거를 충분히 포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계속 자손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가는 모습이 너무 저로서는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제 이주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제 이주됐다는 역사를 좀 더 피부에 와닿고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이었고 이제 그런 강제 이주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고려인 역사관도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에 관한 팻말 중에서도
아이가 죽었는데 굶주림과 괴로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다 죽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문을 열고 죽은 아이 시체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명, 두 명의 역사에만 집중을 할 뿐이지 그 창밖으로 이제 죽은 시체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전로한족 총회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상위의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밑에 엄청난 많은 하원인들 몇십만 명이 됐고 100만 명이나 된다면 그 하원인들의 경제적 토대가 없었다면 임시정부도 그렇고 여기 전로한족 총회라든가 그 대한국민의회라는 것들을 여기서 만들었을 때에 그걸 누가 지지를 해줄까? 그 운영을 누가 만들어야 그러한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뭐 잘 되어 있지만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성하면서 또 앞으로의 100년에 있어서 그러한 역사들을 토대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들 모두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100년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고려사범대학 자리라고 해요. 그 조선인들, 고려인들이 만든 최초의 해외에서 만든 학교, 대학교가 되겠죠. 예. 학교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는 단순히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면서도 독립분자금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부처, 모금처가 되는 거죠. 여기 옛날 이거 사진이랑 제가 준비해왔어요. 비교해서 지금 네 저희 감독님이 또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요. 이번에 사진을 준비해서 지금 이런 옛날 사진에 비해서 어떻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번 진행하려 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게 뭐다, 이게 어떤 유적지다라는 거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아까는 이제 고려사범학교였고 대학교 과정이고 여기는 뭐 보면 한인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8번 중학교로 발표됐던 곳이 이쪽이고요. 책자 안에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은 이 뒤편으로 한 10분만 넘어가면 골목 안에 있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집원이랑 옛날에 문서상에 남아있던 집원이랑은 굉장히 다른 상태거든요. 지형도 많이 변화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진 않으니까 옛날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근처에 뭐가 있었고 그거를 유추해서 여기가 거기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100년의 의미라는 게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했고 한때 잊혀졌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100년의 의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느꼈습니다. 고려사범전문학교, 그러니까는 교사 양성하는 학교인데 기록에 의하면 1917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고려족 총회에서 돈을 모금했습니다. 성금을 모금해서 1917년에 만들었는데 한 3년 정도 운영되다가 일본에 의한 4월 참변 때 학교가 이제 폐쇄되죠. 소련 정부가 확실하게 들어선 20년대 중반에 다시 학교를 복원을 해요. 복원을. 근데 또 다시 학교가 폐쇄돼요. 또 언제 폐쇄될까요? 37년도에 강제 이주당할 때 또 폐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당시 세계 정세, 이 세계사적 정세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조명희 선생님 이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답니다. 이 지역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흔적이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점이 연해주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활동이 있었던데 그런 학교 터들이 전부 다 건물이나 원래 모습은 사라진 채 그 위에 다른 건물이 세워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라는 것이 기억되고 전달되려면 그거의 바탕이 되는,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육 활동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활동의 산실이었던 곳들의 제 모습을 제대로 이제 기억하지 못하라는 점, 게다가 심지어 어떤 곳들은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 부근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로 한족 중앙 총회장이죠. 총회가 이루어졌던 회합 장소가 되는 거죠. 1917년이 되니까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여기가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빨간 군대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하얀 군대가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 공백기가 이 지역에 발생을 해요. 그 정치적 공백기가 되니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전로 한족 중앙총회. 전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러시아, 전로. 전 러시아 전체에서의 한족, 우리들의 총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상해에다가 임시정부 만들까? 노령에다가 만들까? 상식적으로 보면 노령에다 만드는 게 맞아요. 왜냐면 10만 명의 한인들이 있는데 여기가 양보하자. 그 결의를 하는 거죠. 양보하자.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을 하겠다. 또 그런 결의도 하는데 2차 총회에서 합의를 해요.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해주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상해만큼 친근하게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 서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박이 난로, 벽에 있는 북박이 난로를 빼치카라고 해요. 최정 선생님이 그 빼치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우리 한인들이 붙여준 건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동의회가 있어요. 이범윤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는데 이범윤 선생이 군인이거든요. 군인. 이분이 이쪽 지역에 넘어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 징역 작전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범윤 선생 밑에 이게 안중근 의사가 우영장, 좌영장이 있거든요. 그 여기 최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와서 의탁하고 이분도 이제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죠. 또 안중근, 또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최정 밑에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1860년생이신데 노비 출신 아닙니까? 그죠? 노비 출신이야. 이 조선을 싫어할 만한데 그 민족의식이 어떻게 살아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찾겠다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1920년에 돌아가세요. 바로 그 4월 참변 때 돌아가시게 되는 곳이죠. 이분이 바로 이 집에 사시다가 나가서 총살당한다고 잡혀가 총살당합니다. 우리가 뭐 홍범도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이휘종, 이범윤을 또 유인석까지 포함해서 기념할 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바로 최재형 선생이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로 한인족 총연합 중앙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대한국민의회가 돼서 최초의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임시정부가 되는 또 거기서 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최정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동희,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최재형 이 두 분이 연해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에 함경도 출신인데다가 1920년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존재가 한국에서는 대부분 잊혀져 있는 인물로 지금 남아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뭐 이휘종 선생님, 이상설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경제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바가 없었어요. 구태 와서 보니까 돈을 많이 축적한 한인이 독립운동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신 거 보고 되게 본받을 만한 인물이란 거를 이번에 새로이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곳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 일거를 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다는 사실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4월 참변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 연해주에서 있었던 우리 동포의 고난과
그리고 실현과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던 삶의 과정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나 제일동포, 재미동포, 그 외 여러 재외동포에 대해서 이분들의 그런 피와 노력과 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중에서 특출난 인물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특출난 인물만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분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욕보이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부 사람들만 기억하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100년 이 부분들 모두를 기억하고 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최재훈 선생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해주에서의 한인들의 사진을 봤어요.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그렇고 그 얼굴들 되게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말로 들었던 이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약간 여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농사 짓고 배우면서 살았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슬퍼. 황제의 명령을 수행도 못했고 나라를 되찾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때 선비정신이 살아있던 거죠. 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면 안 된다. 후세들에게 보면 나는 못난 조상이다. 못난 조상. 나는 뜻을 못 이뤘으니까 나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돼 라고 해서 자기의 시신을 또는 자신이 남겼던 많은 글들, 내 손때가 묻은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라. 유언을 남겨요. 그 다음에 자기 뼈를 이 강에다가 뿌려라. 그래서 여기다 세운 거예요. 예. 반드시 여기서 뿌렸다는 건 아니고 이 강 어딘가에 뿌렸겠죠. 그렇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유어비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없는 거야. 뭐가 안 남아 있어. 이곳 어디다라고 해서 유어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뒤늦게 세운 겁니다. 이것도 성공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에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게 꼭 그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게 역사가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그 당시에 이상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도 분명히 역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상서 선생님이 어떤 가치를 지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오셨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은 거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러한 것이 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다. 이들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고생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알고 싶어하는 희망, 욕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서 이번 탐방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정비가 물론 조금 부족하고 관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도 받았지만 한국인들이 계속 찾고 있잖아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탐방하면서 정말 우스리스크 이런 데 외지에 있는 장소들에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를 봤고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정비가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찾아오면은 개선되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거라고 느껴졌어서 막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강제 이주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유적지를 다니면서 마주했던 실제적인 역사에서 그분들이 직접 이뤄냈던 것, 그리고 사실은 더 염원했던 것, 더 나아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그런 그 강제 이주의 사실에 묻혀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이제는 좀 더 그분들의 이뤄냈던 성과, 업적, 염원 이런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비중 있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굶주림과 학정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신안촌 또 그들이 만들었던 많은 그 단체들과 또 정부도 다시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 떠나와서까지 왜 마지막까지 그 자기 나라라고 지키고 싶어하고 또
뭔가 계속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 했을까? 러시아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덜 힘들게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면 조선인이라는 것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행사 자체는 학생들에게 뭔가 그 고민의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본인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미래 세대를 향한 투자처럼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많은 자극을 받아가고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는 것을 보고 참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블라디보스토크 모두 잊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장소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하는 우리 역사 추이 연해주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러시아 외지 땅에서 고생하셨을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이 많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우리 모두 기억해요.